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성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박 씨는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바늘 같은 아내와도 30년간 한 지붕 밑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면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이렇게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박 씨에게 지긋지긋하게 아무것도 안 하며 논다고 구박을 했던 아내. 그러면서 생활비가 줄 걱정만을 하던 아내. 종일 같이 있는 게 답답하다며 어머니 댁으로 가버리라고 했던 아내. 뭐 하나 박 씨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몸이 아프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박 씨를 집 밖으로 내몰았죠.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앞으로의 삶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30세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아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을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기에 다시 복직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박 씨도 그러란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며 집안일이며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진 아내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기를 택한 아내 때문에 공부는 잘했지만 아들은 종종 괴로워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 씨와는 육아 방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박 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으니 아내에 맞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를 하겠다며 바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대학이라 통학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경했습니다. 엄마 등살에 못 살겠다는 아들을 박 씨라도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하지만 아내가 아들에게만 그렇게 팍팍하게 구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수십 년간의 내공이 있어 나름대로 아내의 성격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죠. 여보, 욕실에 샴푸통 내려놓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아,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했어. 보기 싫다니까? 잘 정리해두면 꼭 내려놓네. 미안해. 다시 올려놓을게. 내가 정리했어. 욕실 좀 깔끔하게 써. 알았어? 그래, 알았어. 욕실 샤워부스 안에 선반이 2개가 있었는데 아내는 꼭 모든 목욕용품을 높은 선반 위에 정렬해 놓았습니다. 씻다 보면 불편해서 낮은 선반에 박 씨가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에게 한 소리씩 들었습니다. 종종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해서였습니다. 샴푸통이 흐트러져 있는 게 싫다며 박 씨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박 씨도 맞받아칠 만도 한데 박 씨는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도 안 그러려고 노력도 했고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그런 박 씨를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평화가 좋았죠. 당신 젓가락 그렇게 내려놓지 말라고 했잖아. 받침대는 괜히 둔 줄 알아?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또다시 인상을 썼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방금 내려놓은 젓가락이 숟가락 받침대가 아니라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더러워지잖아. 닦으려면 힘들어. 보기도 싫고. 먹다가 매번 이 위에 올려놓는 게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알았어. 주의할게. 왜 밥 먹다가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야? 신경 쓰이게. 알았어. 얼른 먹어. 이것 봐. 여기다 내려놨지? 그제서야 박 씨의 손에서 눈을 떼는 아내. 흰밥에 김치 올려놓지 말고 지저분해서 보기 거북해. 박 씨는 아내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타이트해서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 때는 다투기도 했지만 거진 30년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박 씨도 적응이 됐습니다. 물론 박 씨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서로의 모든 게 마음에 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조차 함께 맞춰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내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이해하려고 했고 서러울 때도 애써 마음속으로 삭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나 런닝화 하나 사야 하는데. 운동화를 왜 또 사? 산지 오래됐잖아. 밑창이 다 닳았어. 맨날 신고 뛰어다니니까 그렇지. 아내는 박 씨에게 핀잔했습니다. 박 씨는 괜스레 어머니에게 용돈을 다 쓰는 자식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돈 관리는 아내가 했기에 큰 돈을 쓸 땐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박 씨의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거의 매일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끔 가다 약속이 있으면 돈을 쓰긴 했지만 박 씨는 20만 원이면 넉넉하진 않아도 지낼 만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취미라고는 혼자서 동네를 뛰는 것뿐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뛰는 것은 아니었고 적당한 속도로 1시간 정도 뛰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풍경을 즐길 때도 있고 땀을 흠뻑 흘렸을 때의 상쾌함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유일하게 소비하는 건 반년에 한 번 정도 사는 운동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대부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카드를 긁기 전에 아내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짜린데? 한 15만 원 정도. 뭐? 왜 그렇게 비싼 걸 사? 사실 더 비싼 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싼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고심해서 고른 신발이었습니다. 어차피 신발이 다 똑같은데 한 옷 6만 원짜리 사서 신으면 안 돼? 그러면 발 아파. 당신 용돈으로 사면 되잖아. 15만 원짜리면 충분하네. 그리고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 돈 쓸 데도 없으면서. 그러자 아내가 박 씨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아무튼간
그러면서 카드로 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이럴 땐 회의감이 들긴 했습니다. 다들 박 씨가 한 달에 용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놀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에게 나가는 돈이 못내 아까운 듯 했습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 아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현수 결혼도 시키고 우리 노후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비 빠듯해. 알았어. 한숨 쉬며 알았다고는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도 대출을 다 갚았고 아들도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벌었지만 사치한 적이 없으니 모아둔 돈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늘 돈 타령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알뜰하게 살긴 하지만 그런 아내를 박 씨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엔 소비를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 일주일 했는데 차를 찾으러 가기로 한 바로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릎은 최소 3개월간은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다 당신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정말로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휴직을 하긴 했지만 이참에 그만두는 게 어쩌면 회사에서 바라는 것일 수도 있었죠. 3개월이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잖아. 아, 그러니까 왜 잘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너? 이 소리는 사고가 난 뒤에 아내에게 1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초록불에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아내는 그로 인해 회사에 못 나가게 되어 박 씨가 미운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퇴원 후에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집에 있을 거지? 그래야지. 언제 돌아다닐 수 있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불편해서 뭐하러 나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데 통증도 있고 불편하기도 해서 박 씨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팔을 다쳤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무릎이라 참 괴로웠습니다. 스스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는 다 낫고도 못하겠네. 1년은 있어야겠지. 아이고, 운동화가 굳었어. 아내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있는 동안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한다고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보다도 답답해하는 게 어쩌면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영양제 좀 팍팍 먹으라니까? 아내가 알 수 없는 영양제 5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너무나도 짜증스럽게 내뱉는 말에 박 씨도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아파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박 씨였으니 말이죠. 오늘은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저께 갔다 왔잖아. 회사도 못 가는데 친구라도 만나고 오던지. 이러고 누굴 만나고 오라는 거야? 조금씩 걸을만해지자 아내는 자꾸만 박 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움직일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밖을 나다니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아프지? 그런 박 씨를 운동 부족이라며 나무랐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이 밥 좀 알아서 챙겨 먹으면 안 돼? 밥을? 그래?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왜 내가 삼시세끼를 해다 바쳐야 하는 거야? 해다 바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당신이 일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종일 집에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뭐라도 좀 하던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지도 말이죠. 환자가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었지만 아내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시세끼 해주는 것도 힘들다. 나 혼자 있으면 두 끼면 되는데. 앞으로 점심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정말로 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꼭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남편 바라보듯 보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 박 씨는 결국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갈 데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딜 막 돌아다니질 못하니 그냥 한두 시간을 때우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좀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복귀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안 좋기도 했고 회사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퇴직해서 몸도 회복하면서 재취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곧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오고 있었죠. 이왕 집에서 쉬게 된 거,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자 싶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60에 은퇴해서 모아둔 돈만 쓰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잘릴 때까지 딱 붙어 있어. 한 달이라도 월급 더 받고 그만둬야지. 지금 그만둬서 어떻게 살아? 어차피 한두 달은 더 쉬어야 해. 이러고 출근을 어떻게 해? 당신 집에서 충분히 쉬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도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지 몰라도 회사를 알아보거나 사업을 구상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 복잡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회사 나가? 다 낫지 않아도 일단 회사에 가라며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의 언쟁은 피했습니다. 무슨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해도 아내는 듣질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무릎을 재수술하게 되며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원치 않게 또다시 3개월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 씨조차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의 나이가 50대 후반이기에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닌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전에도 은퇴 얘기 종종 했었기에 시기가 맞물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편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가 집에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내였으니 말이죠. 설마 싶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의 대우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 걸리적거리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점심 먹으려고 부엌에 가. 냉장고에 뭘 사두기만 하면 금방이야. 아주 그냥 그 말에 박 씨의 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먹어대니까 그렇지. 아내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먹겠다는데도 그것마저 꼴보기 싫은 것처럼 인상을 썼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박 씨도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답답한 건 오히려 박 씨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꾸했습니다.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박 씨의 어머니 집은 차 타고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직 운전이 힘들었지만 버스를 타도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허공을 쳐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모진 말을 내뱉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그 얘긴 1년 전에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가까이 살던 박 씨의 누나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 홀로 외로워한다고 말이죠. 그때는 듣는 신용도 안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진짜 갈 거야? 그래. 낮에는 어머니한테 가 있을게. 됐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박 씨에겐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다는데 무릎이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져주자 싶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시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테니 그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죠.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긴 왜 쫓겨나요? 안 그럼 몸도 안 좋다는 애가 왜 자꾸 찾아와? 많이 회복됐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할까봐 오는 거죠. 적적하기는 젊은 애가 또 하필이면 무릎을 다쳤어. 그렇게 말하는 박 씨의 어머니가 오히려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스러웠는데 이참에 좀 챙겨드리자 싶었죠. 이리 주세요. 국은 제가 끓일게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기본적인 건 해요. 도가니탕 얼려둔 거 그거나 끓여봐. 무릎 얼른 붓게. 박 씨는 점심쯤에 나와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건 아니었고 한 공간에 있으며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박 씨는 책을 읽기도 했고 노트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며 핀잔을 줄 사람도 없었고 적어도 박 씨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가면 오후 5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아내와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어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자 좋아하던 아내는 금세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내어 박 씨를 숨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박 씨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지적하던 아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알아봤어?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그때까지 우린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무슨 손가락을 빨고 있다고 그래.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잖아. 일을 안 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왜 다치냐고? 나도 갑자기 뺨이라도 맞은 기분이야. 뭐? 사고가 난 걸 어떻게?
보험금도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한다고. 나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왜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뭐? 못 살게 굴어? 누가? 내가?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역할이 도대체 뭐야?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가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를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장난 기계 말이죠. 아내의 말에 화가 난 박 씨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같이 취직하자. 뭐? 당신도 이제 애를 키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사는데 살림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한다고 해도 전처럼은 못 벌 거야. 그만큼 시간도 많아지겠지. 집안일은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자. 이제는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박 씨인데 왜 그 짐을 자기한테 지우려 하느냐며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내 집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눈치 보고 아픈 몸으로 어머니 집에 피신 가 있는 것도 비참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주부로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부정하는 말이야. 당신 여태 고생한 거 부정할 생각 없어. 앞으로 삶은 똑같이 고생하자는 거잖아. 그게 문제야?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진짜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따위? 먼저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말이야, 진짜 서러워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당신이 나 아프고 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나 있어. 참, 이런 당신과 살았다는 게 서글프다. 뭐? 돌봐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작은 위안도 되지 못했던 아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며 길길이 날뛰는 아내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인생이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집을 나와도 묵을 곳을 따로 구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 어머니 집에 있다가 천천히 집이라도 구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 씨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찾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머물렀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아내에게선 문자 메시지가 한 번 왔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지 어디 있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맨몸으로 나오는 바람에 챙겨온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얼른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긴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죠. 박 씨는 아내 쪽은 바라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에 우선 갈아입을 옷과 노트북 정도를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뒷공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내가 얼른 말을 걸었습니다. 얘기 좀 해. 그대로 지나치려던 박 씨를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있는 거지? 그제서야 박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괜히 거기서 어머님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와. 같이 있기 불편하다며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던 아내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 어? 이만 가도 되지. 아니, 여보. 얘기 좀 하자니까? 나는 할 말 없어. 그러자 아내가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박 씨가 쳐다보자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도 잘한 거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박 씨는 거기까지 듣고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보려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통화했어요. 아직 화해 안 하셨죠? 자식에게까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활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요. 여전하시네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한결같은 아내에게 맞춰주지 못한 박 씨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박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려고요.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아도 남는 게 이런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박 씨는 부정하는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박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에 거짓된 말로 아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두 분 문제니까요.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박 씨는 조금 안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자식이 부모가 갈라서는 걸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당분간은 할머니 댁에서 지낼 거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집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내와는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만 박 씨는 힘닿는 한 70, 80까지 일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살며 소소하게 벌어먹으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며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던지 간에 아내와 함께 그리는 미래보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숨막히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는 박 씨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뭐? 나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현우가 그러던데. 그래. 마음 정리했어. 현우 결혼은 안 시켜? 당신은 다 늙어서 밥 차려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살려는 건데? 현우 걱정도 말고 내 걱정도 말어. 현우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나도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으니까. 그것보다 당신은 돈 벌어줄 사람 없이 살 걱정해. 뭐? 진짜 너무한다. 평생 살림했더니 이제 와서는 돈 때문에 비참하게 살라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입장이야. 새로 일자리 알아봐야 하고 고상한 일은 못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당연히 돈 벌면서 열심히 살 거야. 당신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 때문에 답답하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진심을 깨들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돈? 못 줘. 당신이 안 주면 법원 통해서 받을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평생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 아니야. 헌신? 희생? 그건 당신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부부가 서로 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살면 되잖아. 당신이랑은 그게 안 될 것 같다. 당신이 돈 못 버는 남편은 필요하지 않듯이. 내 몸 아픈데 일하러 나가라고 화내는 아내는 나도 필요 없어. 그러자 아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혼은 안 돼. 그땐 그냥 그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내는 뒤늦게 울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박 씨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내 스스로가 불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불쌍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내와 이혼을 택했습니다.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 것처럼 아내 없는 노후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부부가 알콩달콩 보내는 노후는 아닐지언정 마음은 편했습니다. 둘이 따로 살겠다고? 그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지낼 거면 우리가 무슨 가족인가 싶다. 무슨 자취하는 거 가지고 가족 타령이야? 당신 퇴직하면 여유 좀 생기잖아. 퇴직금도 받고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니야? 가장? 그래? 가장 대접을 해줘야 가장 노릇을 할 거 아니야. 어머나. 가장 대접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 같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나는 따로 살면서 돈만 벌어다 바쳐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비고 와서 말해? 싸우고 싶은 사람처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당신 인생 살지. 뭐 내 인생 살고 있어? 이혼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허상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 씨는 결혼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혼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식을 유학 보내고 아내조차도 따라가니 허 씨는 한국에 혼자 남아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허 씨는 그게 가족을 위하고 또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몇 년인지 몰랐고 허 씨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죠. 아내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허 씨의 이름은 일꾼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 일꾼이 맞지만 아내만큼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됐습니다. 가족만 허 씨를 알아주었다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 씨를 일꾼 정도로만 취급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일꾼을 자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가장이었지만 찬란한 인생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만을 위해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허 씨는 30대 중반에 아내와 결혼을 했고 슬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허 씨는 참 예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녔던 허 씨와 아이 사랑이 지극했던 전업주부 아내. 허 씨의 가정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벌었고 아이도 바르게 커주니 앞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9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영이 본격적으로 바이올린 준비하려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음악 학교 같은 거? 어려서부터 딸 수영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내는 딸을 미국에 있는 음악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허 씨는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일은 어떻게 하고 미국에 가? 그렇다고 어린애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직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난감하게 대꾸했지만 아내는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못 가겠지?
수영이 따라서 내가 갈게. 그러면 나만 여기서 살고 당신이랑 수영이는 따로 산다는 말이야? 미국에서? 어쩔 수 없잖아. 가서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고.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없었지만 허 씨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떨어져서 살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강경했습니다. 다 수영이를 위해서야. 수영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 정도 뒷바라지도 못 해주면 되겠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 아내만큼이나 허 씨에게도 무척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식과 아내가 없이 사는 삶이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미국에서 바이올린 하고 싶어.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한데 딸마저도 허 씨에게 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유학 얘기를 꺼낸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딸과 아내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 온 것인지 단순히 아내가 행동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허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내와 딸이 살 집을 렌트하고 학비를 대기 위해서 허 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고 작은 주방이 있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살았던 집을 떠오르게 하는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며 굳이 큰 집도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편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국 삶에 무척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나도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고 수영이는 어려서 그런지 금방금방 배운다. 나중에 수영이가 나한테 영어로 말하면 어떡해?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당신도 거기서 공부도 하고 좋네.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 음식이나 집이나. 나는 미국 체질인가 봐. 음식도 맛있고 집도 아늑하니 좋아. 한국보다 훨씬 좋아. 나중에 당신도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어. 허 씨는 아내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둘이서만 사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아내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허 씨는 시차가 맞지 않아도 짬을 내서 아내와 통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좀 덜 자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뭐 하고 있어? 나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있어. 벌써 아는 사람이 생겼어. 말이 통해? 한국 사람들이지. 생각보다 동네에 한국인들이 많더라고. 아내는 그새 지인도 생긴 듯 전화할 때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면 아내 혼자 있을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괜한 것이었습니다. 잘 됐네. 차 잘 마시고. 또 전화할게. 알았어. 그렇게 아내는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딸과도 통화할 때면 적응을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는 아내의 말을 듣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심되는 것과는 반대로 허 씨의 삶은 많이 허전해졌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네, 먹었어요. 이제 씻고 자려고요. 이번 수영이 방학하면 애미는 들어온다든? 한번 물어봐야죠. 반찬이라도 좀 해줄 테니까 집에 한번 들러. 괜찮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퇴근 후 홀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밥상이 무척 조촐했습니다. 매번 집에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혼자서 제대로 챙겨 먹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밥까지 해서 제대로 먹느니 대충 먹고 자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죠. 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외로움까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밥을 한 수저 떠먹었는데 밥알을 씹는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적막한 가운데 10분가량 식사를 이어가던 허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TV조차 없는 거실은 한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죠. 당신 이번에 들어올 거지? 이번에 못 들어가지? 왜? 지난번에도 안 왔잖아. 한 번은 들어와야지. 당신도 알잖아. 수영이 레슨 때문에 못 움직여. 아무리 그래도 집에도 못 와. 며칠만 쉬면 되지. 며칠 쉬면 진도를 못 따라가요.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내가 허 씨를 타박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는 잠시 생각하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게. 이번 휴가에. 나도 수영이 보고 싶다. 아, 그래? 당신이 오게? 뭘 그래 번거롭게? 번거롭긴. 그쪽으로 갈게. 길게는 못 가도 4박 5일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러면 좋지. 아내가 오든 허 씨가 가든 부부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오가기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허 씨는 직장 때문에 아내는 딸의 레슨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애틋했던 부부 사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 음식이 영 입맛에 안 맞네. 김치 같은 거 없어? 한국 음식. 여기서 무슨 한국 음식을 찾아? 우리 에이미는 한국 음식 안 좋아해서 안 사놔. 나도 냄새나서 싫고. 휴가를 내서 미국에 와서 며칠 머문 동안 허 씨는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에이미 레슨 가야 되거든.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집에 좀 있어. 나 늦으면 거기 빵 챙겨서 먹고. 레슨을 꼭 가야 해. 모처럼 왔는데.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미 스케줄이 꽉 찼는데 당신이 굳이 와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허 씨는 혼자였습니다. 허 씨의 딸 수영은 어느새 에이미가 되어 있었고 아내도 무척 오랜만에 보는 허 씨를 성가셔하는 눈치였습니다. 허 씨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년, 2년, 수년이 지나자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는 훌쩍 커 있었습니다. 가슴팍까지 오던 딸은 볼 때마다 몰라보게 자랐고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를 낯설어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이렇게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 뿌듯하지 않아? 아내의 말을 듣고 허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자식만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만으로 모든 게 잘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레슨 늘려야 하는데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보내는 게 부족해? 부족하지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장난 아니야. 우리 에이미만 뒤처질까봐 무서워. 근데 여기서 더 들면 힘들어져. 당신도 알잖아. 알긴 알지만 그렇다고 레슨을 안 시킬 수는 없지. 한국에서 음악을 시키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미국에서 악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돈이 들었습니다. 주거비나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힘들어졌습니다. 허 씨의 직장이 좋아 연봉이 높은 편이었고 집을 옮기며 여유 자금이 있어 보낸 것이었지만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생활비에 더해 아내는 수시로 돈이 부족하다며 허 씨를 닥달했습니다. 타지에서 돈이 부족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주고는 있지만
이러다가는 유학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허 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어? 그러자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는 게 어디 있어? 이제 시작인데. 제일 중요한 시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돌아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얘기해봤자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으니 한국에서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허 씨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허 씨는 머물던 집을 팔고 회사 기숙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들어졌을 때는 친구의 일을 도와 회사 일 외에 부업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당을 받고 쉬는 날이나 퇴근 뒤에 일을 했는데 그 돈은 전부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 더 들어오라고 말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족이야? 명절에 혼자 찾아간 아들을 향해 허 씨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숨 섞인 그 말을 듣고는 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회사 기숙사는 어찌나 좁고 답답해 보이던지 작은 침대에 누워 허 씨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밤에 혼자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나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을 때 그러면 나의 삶이 뭐가 달라지나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아버지인가 싶었습니다.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상상도 했습니다. 물론 생각에 그치긴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인가 건너 누가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허 씨는 외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자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 다짐을 했죠. 그래서 직장만 다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를 돕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작게 창업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고 하는 만큼 버는 일이라 잠자는 시간을 쪼개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큼의 벌이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딸이 돌아올 때 같이 살 집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허 씨의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이 떠난 지 13년. 딸 수영이 한국 나이로 22살이 되면서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태 딸을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는데 순식간에 허 씨의 꿈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소용없어. 나는 뭐 얘기 안 해봤는 줄 알아? 황소고집이야.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고 무조건 한국 가겠대. 한국 대학으로 편입해서 평범하게 대학 생활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여태 우리가 뭘 위해 고생한 거야? 당신보다도 내가 더 억울해. 그런데 도저히 싫다는데 어떻게 해? 나도 한국 갈래. 이제 피자 말고 된장찌개 먹고 싶다. 아내까지 그렇게 나오는 통에 별 수가 없었습니다.
훌쩍 떠났던 것처럼 허 씨의 가족은 훌쩍 허 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살 집은 마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학 자금으로 들어갈 돈을 이제는 아낄 수 있으니 충분히 대출을 상환할 능력도 되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딸은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 편입했고 바이올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린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숨겨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인생 좀 즐기면서 살래. 레슨도 안 받고. 그리고 허 씨의 딸은 그 말을 무척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그러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냅둬. 좀 놀게. 아무리 그래도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새벽 2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 20살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해서 뭐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겠지? 아내는 무척 태연해 보였습니다.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칭 인생을 즐기느라 바빴습니다. 딸이 귀국하면 알콩달콩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던 허 씨는 그게 착각임을 단 며칠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영아, 오늘은 아빠 퇴근하고 같이 외식하자. 나 오늘 약속 있어. 오늘도? 응. 친구들이랑. 딸은 전혀 허 씨와 교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라고는 새벽에 자는 시간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당신이 밥 챙겨 먹어? 어디 가는데? 백화점 갔다가 모임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게. 아내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나 없으나 허 씨에게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치에 슬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노후도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아니야. 허 씨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모아둔 돈이 택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꽤나 규모를 키워서 정년 퇴직 후에 손가락 빨고 있을 일은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60이 되는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벌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딸에게 들어간 돈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앞으로는 계획 있게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허 씨가 아내의 팔에 걸려있는 반짝이는 새 가방을 보며 말하자 아내가 눈을 흘겼습니다. 오늘은 귀걸이 하나만 살 거야. 돈 쓰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이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자식 키우느라 젊음 다 지났는데? 그 말을 하는 아내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는 고왔고 허 씨보다는 적어도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곱게 꾸미고 집을 나서는 아내를 보니 어쩐지 헛헛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 씨가 현관 옆에 달린 거울을 바라보자 그 안에는 낡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물끄러미 허 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청춘이 있었는데 나는 무얼 위해 사는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내 허 씨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일을 했습니다. 뭐야, 당신 아직 안 잤어? 밤늦게 들어온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일이 좀 남아서? 어? 당신 코피나? 콧물처럼 무언가 주르륵 흐르는 기분에 얼른 손을 갖다 대자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얼른 휴지로 막아? 옷에 안 묻게 해. 바닥이랑 휴지 어딨어?
화장실에 있지? 줄줄 흘리면서 가지 마. 묻으면 당신이 닦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리는 아내. 다급히 욕실로 들어간 허 씨는 흐르는 피를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세면대 앞에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폐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거운 숨이 내뱉어졌고 언뜻 들으면 흐느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낮에 회사에 나가고 퇴근 후나 주말까지 일을 하니 몸이 축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는 그만둘까? 뭐? 회사를?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도 2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회사를 그만둬. 정년까지는 꽉 채워야지. 월급이 얼만데? 어차피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 체력이 딸리네. 그러니까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그만두면 안 되지. 우리 딸 생각해. 자식 얘기가 나오자 허 씨도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도 더 이상 일할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로지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허 씨는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찾아갔을 때 허 씨를 성가셔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집에서 밥 좀 같이 먹자. 오랜만에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늘 집에 없는 딸이나 아내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대꾸였습니다. 내가 뭐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야? 나도 좀 나만의 시간 좀 갖고 쉬게도. 아내에게 쉬는 것이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고 아내의 일상에서 남편이란 존재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아, 있잖아. 나 늦었어. 허 씨의 앞을 지나쳐버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 바쁘다니까. 짜증스러운 대꾸에 허 씨는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산이나 바다 같은 데로. 주말에 약속 있어. 나 그럼 간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엄마 아빠랑 놀러 가려고 하나? 그럼 당신은? 나도 뭐. 어딜 가? 귀찮은데 그냥 집에 있을래? 가족끼리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참 공허했습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따로 살 때보다도 더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을 가족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출근을 하려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아 아내를 불렀지만 어디 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여전히 대답 없는 아내를 뒤로하고 식탁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번호를 누르자 저장돼 있는 목록이 떴습니다. 그리고 허 씨는 자신의 눈을 비벼 다시 화면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들 써 있는 글자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꾼. 허 씨의 전화번호 위에 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허 씨는 전화를 걸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심장이 빠르게 뛰고 피가 반대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듯 해서 잠시 이마를 짚고 서 있자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불렀어? 화장실 다녀왔어. 내 핸드폰.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아내가 소파 옆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던데. 허 씨는 서둘러 휴대폰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칭 같은 것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애정이라고는 느껴지지도 않았고 아내에게서 애칭으로 불려진 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나 생각하자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부부라면 장난으로 치부하고 단순히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허씨 부부는 달랐습니다. 떨어져 산 세월이 길었고 정말 허씨는 일꾼처럼 산 것 같아서 그게 아내의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대도 상관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일꾼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귀국한 뒤로 끈질기게 허씨를 괴롭혀오던 질문이었죠. 허씨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딸은 2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내가 그날 저녁 허씨에게 말했습니다. 원룸 그런 데 말고 좀 멀쩡한 아파트 같은 데로 구해야 돼. 왜 그렇게 넓은 데가 필요해? 당연히 나도 가서 지내고 하려면 넓어야지. 당신도 가게? 그러면 애를 혼자 보내? 당신은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줘? 그 말에 허씨는 참 지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지낼 거면 우리가 무슨 가족인가 싶다. 무슨 자취하는 거 가지고 가족 타령이야? 당신 퇴직하면 여유 좀 생기잖아. 퇴직금도 받고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니야? 가장? 그래? 가장 대접을 해줘야 가장 노릇을 할 거 아니야. 어머나. 가장 대접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같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나는 따로 살면서 돈만 벌어다 바쳐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비고 와서 말해? 싸우고 싶은 사람처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당신 인생 살지. 뭐 내 인생 살고 있어? 이혼하자. 아내는 뭐라 덧붙이려다 말고 허씨의 말에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지? 아니, 제대로 들었어. 나도 이제 못하겠다. 뭘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줄 알아? 아주 잘 알고 있어. 수영이도 다 컸으니까 나도 내 역할 다 했다. 당신 역할을 뭘 다 하는데? 왜? 일꾼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하니까 화나? 그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내밀자 아내는 밤새 생각이 많았는지 허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반씩 해야 되는 거 알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생각한 것이 돈걱정이었던 것 같았죠. 변호사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고. 재산을 일부 준다고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허씨는 앞으로 벌어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여태 딸을 키운 아내의 공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깟 재산 좀 떼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수영이 결혼할 때는 도움 줄게. 그 뒤로는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러자 심각성을 깨달은 아내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내가 허씨를 낯선 사람 대하듯 했듯이 허씨도 이제는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세월이 같이 산 세월만큼이나 길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성인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뭇 후련하게 뒤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이는 끝내. 나는 내 삶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 삶 살아. 아내는 화를 냈다 울었다 하며 허 씨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굳게 닫혀버린 마음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허 씨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허 씨는 정년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부업으로 하던 일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월급만큼 돈이 되니 제2의 삶을 시작하기에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못 자던 잠도 실컷 자고 허 씨는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꽤나 희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딸은 결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원조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까지 내팽개치지는 않을 작정이었으니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허 씨는 잃었던 삶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